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광일 쇼. 오늘은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에 와라. 그래서 11시부터 50분 동안 이른바 차를 마시면서 면담을 하는 차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청와대의 이 고위 간부들은 전부 다 국회에 가서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고, 이철이 정무수석만 남아서 이 두 사람의 면담에 배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참 고개를 이리 갸웃 저리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에 앉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왼쪽에 앉고 똑같은 의자,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의 어떤 그 자리에 이철이 정무수석이 앉아 있는 겁니다. 구태여 그 직위를 좀 나누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맨 상석, 그건 맞는 것 같고, 아직은 후보일 뿐인 이재명 후보가 그 다음 자리가 맞는 것 같고, 그보다 한참 아래가 이른바 대통령의 비서인 정무수석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앉은 건 맞은데, 이재명 후보와 이철이 수석이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 배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께서, 야, 지금 면담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재명 후보를 면담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T자형 자리 배석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철이 정무수석이 마주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이렇다 할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제 50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 SNS에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넥타이하고 스카프, 이제 이 두 가지를 선물로 받았다. 거기 이제 이 청와대를, 대통령을 뜻하는 봉황 무늬가 있는 이제 그런 거고, 파란 바탕에 사선 무늬가 있는 넥타이였습니다. 그 넥타이를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자랑을 한 거지요. 넥타이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스카프는 부인 김혜경 여사, 이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상춘제에서 5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화기애애했겠죠. 청와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한테 우리 후보 그랬답니다. 우리 후보.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총장 임명장을 줄 때도 우리 윤 총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끝은 지금 전혀 반대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윤석열 전 총장한테 우리 윤 총장님 이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건 또 무슨 징조이란 말인가? 이건 또 무슨 징조란 말인가? 우리 후보님 이라고 했던 2021년 10월 26일 이 두 사람의 후보와 이제 곧 있어 전임 대통령이 될 두 사람의 상견례, 아닌 상견례에서 우리 후보님 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누구누구님 이라고 하는 것은 뒤끝이 어떻게 될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2017년,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문재인 때리기를 적극 펼쳤다는 것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눈밖에 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을 뵈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지요? 호호호호호.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아이고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말은 짐이라고 했지만 정권을 말하는 거지요. 참 이게 이제 이쪽 진영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참 입에 발린 것처럼 듣기 좋은 말, 사탕 발린 말, 나의 이 짐을 당신에게 줍니다. 아이고 그 짐 제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짐을 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권이란 뜻이죠. 정권 재창출, 내 짐을 당신에게, 내 정권을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통한 경쟁을 해라. 이게 제일 오래가고 제일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이 정책으로 승부를 내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킨 것 아니냐. 왜? 특정 후보 한 사람만 면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비가 있을까봐 다른 후보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인 겁니다. 다른 후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아무도 없고, 다른 후보라고는 국회 국민의힘 4명 지금 있죠? 정의당의 심상정,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 다음에 뭐 허경영 후보 뭐 이렇게 쭉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감성 모드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피곤이 누적돼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국가 기밀인데 왜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왜 공개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동정을 받고 싶은 거지요. 국가 기밀이라면서 반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빨이 지금도 하나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임플란트를 아주 여러 개를 했다,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에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와 관련된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게 얘기한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은 대장동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문재인과 대장동 수사 대상 여당 후보 두 사람의 면담, 무슨 거래를 했는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다. 결국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의 한가운데 있는 여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비치겠는가. 청와대는 대장동에 대자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니 수사니 하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도와달라, 이제 짐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 짐 제가 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또 이재명 후보는 기념사진을 가보로 삼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덮어주고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본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마디로 명쾌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수사다. 뭐 대장동 수사 뭐 길게 얘기할 것 없다. 이게 이재명과 관련이 없으면 대장동 수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겠느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실인 것이다. 어떻게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수사다. 물론 이재명은 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다. 수사 대상자.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만난 것이다. 대장동에 대자도 안 꺼냈다고? 여보세요. 지금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세요? 뒷거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을 덮어주고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 후보, 현재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찌되었건 신변 보장, 퇴임 후의 신변 보장을 보장해 주는 듯한 그런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톱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태우 대통령이 89살을 일기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 정치적인 평가, 여러 다방면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시 김광일 쇼는 오늘 아침 7개 신문의 일면 톱에 표현되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타계 소식을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지 보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국민의 봉사의 영광입니다. 과오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평소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마지막에 남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그 다음에 따옴표를 열고 국민에 대해 봉사해 영광입니다. 과오는 용서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다음 중앙일보 노태우의 마지막 말 용서해달라. 네. 그 다음 동아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따옴표 열고 저의 과오 깊은 용서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이번에는 한겨레 12.12 구테타 5.18 유혈 진압 노태우 사망. 경향신문 노태우 5.18 사죄 없이 떠나다. 다음 한국일보 보통 사람으로 떠난 마지막 군인 대통령 따옴표 열고 저의 과오들의 깊은 용서를 바랍니다. 따옴표 닫고. 매일경제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 타계 쿠데타 그늘 뒤로 하고 보통 사람 되어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들은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타계를 하면은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전할 때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걸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예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가장 가장 적절하게 예우를 1도 안 하고 쓰는 표현이 사망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작고 혹은 그 다음 위는 별세, 그 다음 위는 타계, 그 다음 위는 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라고 표현을 했고, 한겨레신문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세상을 떴을 때도 참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 마지막을 선택하는 그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온당할 것인가? 보통의 경우라면 전직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말을 써야 마땅하겠는데, 혹은 그보다 아래 단계인 타계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데, 너무나 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내린 그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적당한 단어를 고르기가 참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조선일보는 사거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그냥 평이한 표현들로는 뭐 영면, 영원히 잠에 들다 이런 거죠. 운명, 혹은 떠나다, 그냥 떠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조선일보 표현 서거 이후에 이제 여러 정치권에서 반응들이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 보겠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다. 그러나 재임 기간 북방 정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과 과를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북방 외교 성과 거뒀다.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인 학살 개입은 덮어질 수 없다. 네, 국민의힘도 역시 공과 과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빛과 그늘을 함께 남겼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냉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 외교에 지평을 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방 정책은 보수 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 원희룡 후보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네, 11시 김광일 쇼 제작진과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바로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가장 뜨거운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인사가 한 사람 있죠. 바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었던 올해 71살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이 건축업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이제 성남시 도계공으로 영입이 돼서 초대 사장이 됐던 인물입니다. 황무성. 그런데 이제 황무성 씨가 그 성남 도계공을 임기를 1년 7개월 남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성남시장, 그러니까 임면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지요. 이재명 시장이 강요를 했느냐, 직권 남용을 해서 일부러 쫓아냈느냐, 이 여부가 지금 가장 뜨거운 핵심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황무성 사퇴를 강요한 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구조와 똑 닮았다. 그러니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에 있는 산하단체들 기관장을 이제 그만 나가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강요하다시피 내보냈다. 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황무성 이 성남 도계공 사장을 강제적으로 나가게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혐의, 직권남용, 강요죄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두 번째,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 세 번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 사람들을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죄로, 누구를? 자기네들의 상관인 황무성 도계공 사장을 몰아낸 그 강요와 직권남용 했는데, 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네 번째로 한 사람을 더 고발을 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범이다 그러더라고. 공범이다. 유동규, 유한기,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은 공범. 앞에 세 사람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녹취록 40분짜리가 이미 나와서 다 공개가 되어 있지요. 유한기, 지금은 포천시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한기 씨와 그 사람의 한참 위 상관인 이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이에 나눴던 대화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어서 사표 내세요. 그 녹취록에 다 있는 겁니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급자인 유한기 본부장이 자신의 임면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교감도 없이 상급자인 황무성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윗선 수사는 필수다. 그렇습니다. 이 직권남용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유한기, 정진상 여기서 도저히 끝낼 수가 없고, 왜?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그 윗선을 수사해야 된다. 그 사람은 누구?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무성 사건은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지금 아주 핵심 논란으로 불거져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실세에 의해서 패싱당한 황무성, 유동규 씨가 복직되는 것도 서류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황무성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직한 2014년 상황에 대해 그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나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 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가 7월 17일 재입사를 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당시 일정표에 4월 10일 유동규 전 본부장 송별회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가 있고요. 데일리안 보도가 있는데,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게는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 돈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28명의 초호화 군단,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관 출신, 민변회장 등등으로 구성된 대법원까지 가는 선거 동안에 이 초호화 군단 수백억이 필요한 그 변호사를 이재명 후보가 썼는데, 자, 그 변호사비를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제 이 보도들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대신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그 돈을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직접 주었을 리는 없다. 어떻게? 빙빙 돌려서 줬을 것이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세탁과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리저리 주식으로 바꿨다가 현금으로 바꿨다가 A라는 회사를 거쳤다가 B라는 회사를 거쳤다가 이런 건데요. 이 천화동인 1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수십억을. 돈을 빌려주려면 형식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 회사는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안 알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회사의 비상장 주식 4만 주를 담보로 잡습니다. 이 담보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지 조각이면 어때? 어차피 갈 돈인데.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 회사에 수십억 원을 천화동인 1호 이 회사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그 회사의 대표가 어머나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회사의 대표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구조인지 알겠죠? 기사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성이 최 씨랍니다. 최모 씨.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돈이 천화동인 1호라는 법인체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 임대업체로 갔는데 그 부동산 임대업체의 사장을 보니 성씨가 최모 씨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이 변호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회사 S라고 하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의혹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일리안 보도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이제 금융 전문가 윤창현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9차 CB인데 CB라는 것은 전환사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3호 전환사채다. 쉽게 말해서 누가 이 CB를 가져갈지 미리 정해놓고 발행하는 것이다. 3호 CB가 5명에게 매각된 후 쌍방울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서 45억 원짜리 가치가 100억 원이 됐다. 현재 제보에 따르면 이 5명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서 다 팔았을 것이다. 이들이 주식을 판 돈을 어떻게 했겠는가? 쌍방울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개인 5명에 나눠줄 수 있겠는가? 이스타항공 입찰을 해서 주가가 뜰 때 그것을 원가에 줘서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2배로 불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명, 그 5명이 누굴까? 그러니까 쌍방울이 있는데요. 쌍방울이 있고 여기는 이스타항공이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들 봉급을 못 줄 만큼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 하는 순간 이 쌍방울의 주가가 2배로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뛰어 올리기 전에 전환사채 채권인 것처럼 내가 사는데 그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채권으로 45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채권을 45억 원어치를 사놓고 보니 그 기업이 어멈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고 인수 의향서를 냈네. 이 주식이 그 회사 주식이 45억 원이 갑자기 100억 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환 사채를 사놓은 나는 앉은 자리에서 55억 원의 이익을 보는 겁니다. 5명에게. 그 55억 원의 이익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는 이재명 측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이미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태형 변호사는요,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지금은 이재용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곽상도 의원하고 김만배 씨가요, 지금부터 6년 전인 2015년 이미 통화를 하면서 뇌물을 논의했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아들을 통해서 대장동 수익을 받는다, 뭐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 국제 마피아파 그 조폭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에게 20억의 뇌물을 줬다, 이런 폭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박철민 씨가 있죠. 조선일보에 돈다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가장 믿는 조폭의 녹취를 확보했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또 내놓았습니다. 박철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정권을 맡기신다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이 될 것입니다. 참, 국제마피아 조폭 출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단언컨대 조폭 정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영민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야당 의원들이 특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부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또 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국민 70%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답을 이어갑니다. 국회에서 논의 좀 해주십시오. 국회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결단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대통령 뜻이겠지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만 해준다면 대통령이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청와대 참모들끼리 대통령 모시고 고민하고 있다.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자 또 야당 의원들이 이제 대장동에 관련된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유영민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 말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정치 뉴스를 오랫동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다 보니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말은 굉장히 고민 끝에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강도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요. 비상식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뭐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강도가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민 실장은 뭐라고 하냐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의 강도가 9나 10에 해당되는 말을 하고 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국민들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이다. 다음 지시도 대통령이 내렸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대개 이런 식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막 공략을 하면은 여당 의원들은 쉴드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고 정책 질의를 주로 했습니다. 자, 제가 핵심 포인트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꼭 마음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봐야만 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른 장소도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비슷한 시각에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유영민 비서실장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에서 민간이 어마어마한 8천억에 가까운 초과 수익을 낸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두 번째, 국민적 분노가 당연하다. 세 번째, 그래서 특검을 고민 중이다. 네 번째, 국회에서 특검을 논의해주면 결단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굉장히 그냥 비상식도 아니고 굉장히 비상식이다. 국민의 분노 당연하시다. 특검을 고민 중이다. 국회에서 결론 내면 결단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청와대의 속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곧 있으면 유럽 순방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속뜻이 무엇일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정부의 그 깊은 속사정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무래도 김부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였습니다. 후보 교체가 있다는 말이냐,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짐을 두듯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손살을 쳤지만, 처음에는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죠,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꺼낸 일일까요? 아닙니다. 김부겸 카드라는 말을 썼거든요.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 심상치 않은 기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내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11시 김광일쇼 톱뉴스, 이것은 이른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여권의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야권의 선두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제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양쪽의 의혹을 하나씩 이제 등이 지고 있는 그런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그 의혹의 그 크기를 견주어 본다면,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의 크기가 탁구공 크기만 하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얹혀져 있는 대장동 게이트는 농구공만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어찌되었건 그러나 양쪽에 프레임을 걸어놨다는 측에서, 맞불 작전의 그런 프레임이라는 측에서는 한 가지씩 걸려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 이쪽은 대장동 게이트. 이제 고발 사주 의혹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손준성 검사, 지금 대구고검에 인권보호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있고, 손준성 검사에게 그 고발장을 이제 넘겨받았다는 김웅,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뭐 어찌어찌 했다는 조성은 씨가 있지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이었습니다.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어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그 사람이 도망갈 리가 있겠냐. 이제 와서 뭐 증거를 지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 검찰 수사에 출석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와서는 출석하겠단다. 곧 하겠대. 그러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 기각.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아주 모양을 구기게 됐지요. 공수처 수사 구속영장 1호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1호 사건이 그냥 완전히 구겨지게 된 겁니다. 면이 없게 된 거지요. 그런데 더더욱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일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구속영장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채널A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서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아니 지금 이게 고발 사주 의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 왜 적어놓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조계 사람들이 혀를 쯧쯧쯧 차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들 검사 맞아? 이 사람들 예전에 공소장 안 써봤어?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 고발 사주가 문제면 손준성 검사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한테 손준성 정책관 내 방으로 좀 와. 몇월 며칠 몇 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정책관을 방으로 불렀다. 방으로 부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고발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나오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 구속영장 어디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그 당시 대검 정책관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거는 단 한 줄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조국 사태 수사를 어떻게 했다느니, 채널A 사건을 어디로 이렇게 수사를 지휘를 했다느니 이런 말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공소장이야 메모장이야. 구속영장이냐고 메모장이냐고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자 이제 내부적으로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공수처가 우리 이러다가 이제 쫄딱 망한다. 빨리빨리 서둘러.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 그 사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뭔가 한마디를 했죠.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셨네. 야 빨리 좀 서둘러 봐.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지로 구속영장을 만들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넣지 못한 채. 왜? 증거가 없으니까. 진술이 없으니까. 관련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조국 사태가 어땠다느니, 뭐 채널A 사건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제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공수처에서는 검사가 4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PPT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했는데, 손준성 검사 쪽에서는요, 그냥 말로 했답니다. 말로. 저쪽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지고 말로 한쪽이 이긴 거지요. 대한변협이 성명을 냈는데요.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례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공수처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더더욱 손준성 검사가 어제 이제 법원에 나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니까 손준성 검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적도, 고발장을 김웅 당시 송파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낸 기억도 없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밑에서 일했어도 윤 전 총장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 윤석열 그 선배검사 밑에서 내가 일을 했을지언정 윤석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가 함께 여론조사한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나왔는데, 윤석열 31.2%, 이재명 29.8%, 홍준표 18.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박스권 20%대에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붙어 있던군요. 결국은 요 앞에 얘기했던 것이나 이번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국정감사에 나가서 특검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는 뭐 국민적 분노다,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국회가 합의를 해주면 결단을 내리겠다,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특검을 수용하는 문제, 검찰 수사를 더 빡세게 진행하는 문제, 마지막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교체의 얘기가 고개를 들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달렸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달렸습니다. 만약 일주일, 2주일 시간을 지나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탄력이 붙기는커녕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뭐 10%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아마 중대 결심을 여러 곳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제 크게 그 네 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됐던 이제 다음 주부터 당심 50%, 민심 50% 해서 마지막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 절차에 들어가지요. 국민 여론조사, 그 다음에 당심. 근데 그거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묻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4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질문 하나. 이재명 대 홍준표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어떻게 보세요? 질문 하나. 이재명 대 홍준표 어떻게 보세요? 질문 둘. 이재명 대 그 유승민 어떻게 보세요? 질문 셋. 그 다음에 이재명 대 원희룡 어떻게 보세요? 질문 넷. 질문을 4번 하자는 그 안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한 번만 물어보자, 이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다음 4사람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4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오. 이 2가지 안을 놓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격심한 내용을 겪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내 이제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절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 방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과 유승민, 이재명과 원희룡 후보가 대결할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간단합니다. 질문은 한 번만 하자. 질문은 4번 하지 말고 질문은 한 번만 하자. 대신에 4번 한 것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을 다 거론을 하자. 이렇게 절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는 4번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은 전례가 없다. 과거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심 50%, 민심 50%를 나중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 합산 과정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그 2가지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4명의 후보 캠프들도 그래 절충안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한 번만 물어보자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 캠프 쪽이 일단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 쪽에게 약간은 유리한 방향으로 절충안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